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유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마케팅론인데요. 자, 부동산 마케팅에 관련해서 일단 1번의 의의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마케팅이란 부동산 관련 증권, 또 부동산 서비스와 관련된 임대차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인간의 활동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부동산 마케팅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즉 매도자 주도 시장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이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즉 매수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자 또는 매수자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주고 그래야만 또 그 물건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장의 변화 때문에 부동산 마케팅이 중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그 아래 보시면 마케팅 환경이라고 해서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이 구분되고 있는데 뭐 다른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 미시적 환경에 경쟁업자, 뭐 정부, 고객, 공중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가 미시적 환경에 포함되고 그런 말을 제외한 다른 말이 나오게 되면 거시적 환경이다. 요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른쪽 넘어오시면 마케팅 전략의 3차원 또는 3차원 전략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세 가지 측면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3차원이다 라는 말을 쓰고 대부분의 마케팅론 문제는 바로 마케팅 전략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제목을 먼저 보시면 2번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3번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또 오른쪽 4번에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인 시장 점유, 또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인 고객 점유, 또 수요자와 공급자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3차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성격을 따져보았을 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죠. 이 속에는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 두 가지가 구별이 됩니다. 일단 STP 할 때 S가 뭐냐?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시장 세분화 전략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즉 소비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여러 집단으로 구분하는 걸 시장 세분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인구 경제학적 특성이 뭐냐? 예컨대 소비자의 연령이라든지 또는 소득 수준을 가지고 여러 소비자 집단으로 구분하는 걸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시장 세분화의 결과 여러 개의 집단 나누어진 그 소비자 집단 중에서 자신의 능력과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소비자 또는 수요자 집단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 시장의 선정이다 또는 표적 시장의 선정이다라고 해서 T, 타겟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P는 포지션이 나왔는데 원래 포지션이란 말 자체가 위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무리 복잡하고 긴 문장이 나올지라도 위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STPP, 포지셔닝, 즉 시장 차별화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 차별화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문장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뭘까요? 즉 자사 제품, 자신이 만든 제품이죠. 그럼 자사 제품과 구별되는 타사 제품과 구별되는 자사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을 우리가 시장 차별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자신의 제품을 경쟁사의 제품 사이에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전략도 역시 포지셔닝, 시장 차별화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STP 전략의 동그라미 2번 내용에서 기역, 니은, 티귿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잘 익혀두시면 되겠고요.
또한 뒷장을 넘겨보시면 4P 믹스 전략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4P 믹스라고 하는 건 알파벳 P로 시작되는 4가지 요소를 적절히 믹스, 혼합하는 전략이다. 이런 차원에서 4P 믹스를 다른 말로 마케팅 믹스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알파벳 P로 시작되는 4가지 요소가 뭐냐?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 전략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프라이스, 가격 전략, 또 세 번째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 네 번째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전략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특히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판매 촉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광고 홍보 전략 또는 의사소통 전략 이렇게 말을 바꿔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4가지 요소를 적절히 혼합하는 것을 4P 믹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 전략은 기존의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어떤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내는 이런 전략이 바로 제품 전략에 해당이 되는데요. 단적으로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어떤 지상 주차장의 지하화 또는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 또 아파트 단지 내 실개천 설치 또는 생태공원의 조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제품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단적으로 말이에요. 기존의 모든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상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눈이나 비에 그 자동차가 침식되는 부식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새롭게 아파트를 공급했는데 그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상에 있지 않고 지하에 있다면 기존의 아파트란 제품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이 개발된 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제품 전략이죠. 또 기존의 다른 아파트들은 자물쇠 열쇠로 열고 닫았다면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됐는데 띠디디디디 전자열쇠 또는 그런 그 전자 제품이 부착이 됐다. 그러면 이미 기존 제품과는 무엇인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이 개발됐다는 이미지를 풍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제품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제품 전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4P 믹스 전략의 출제 패턴은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전략에 속하느냐를 주로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지상 주차장의 지하화,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 또 아파트 단지 내 실개천 설치 또는 생태공원의 조성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4P 믹스 전략 중에 제품 전략을 정답으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격 전략, 프라이스 가격 전략은 크게 고가 전략과 저가 전략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고가 전략, 반대로 브랜드 가치가 낮으면 저가 전략을 채택하겠죠. 또한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고가 전략,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저가 전략을 채택합니다. 이걸 이제 수비고 수탄조라고 해서 우리가 경제론에서 탄력성 배울 때도 이미 언급해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으면 고가 전략, 낮으면 저가 전략인데요.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은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거고 결국 그 시장에는 나만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있다면 부르는 게 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가 전략이 되죠. 반대로 시장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은 나와 경쟁 관계는 다른 기업이 시장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게 될 때 값을 낮춰서 판매해야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가 전략을 채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한 세 번째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이 나오는데 유통 경로 전략은 대표적으로 분양 대행사를 통한 분양이라든지 또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분양 임대 등이 바로 유통 경로 전략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분양 대행사 또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분양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 역시 주저하지 마시고 유통 경로 전략을 정답으로 삼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남았어요?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전략이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판매 촉진 전략은 어차피 판촉 활동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원래 판매 수단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인적 판매, 비인적 판매, 기타 판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인적 판매라고 하는 건 그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와 대면 접촉, 얼굴을 맞대고 판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인적 판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비인적 판매는 소비자와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은 상태에서 판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그 대표적인 수단이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기타 판매라고 하는 건 경품이나 기념품, 사은품을 제공함으로써 판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일단 품자 돌림, 기념품, 사은품, 경품 이렇게 품자 돌림이 나오면 우리는 판촉 전략을 답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모델 하우스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양문형 냉장고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과연 이는 무슨 전략이냐라고 할 때, 자, 경품을 제공했으니까 품자 돌림이죠. 그래서 판촉 전략이 답이었던 그런 기출문제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나오는데요. 벌써 제목 속에 고객자가 들어갔다면 당연히 소비자 또는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소비자 또는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AIDA, 아이다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A는 attention, 주의, 주목, I는 interesting, 흥미, D는 desire, 욕구, 욕망, 그리고 A는 액션, 행동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아이다의 원리, AIDA가 나오는 그 순간 역시 주저하지 마시고 고객 점유 마케팅을 답으로 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고요. 또 고객 점유 마케팅이란 말 자체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의 톤과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전략이 바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인데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런 긴 문장을 어찌다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특징적인 단어, 즉 절대 빠지지 않는 표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한다. 이 문장은 절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 이런 표현 나오면 역시 고객 점유 마케팅을 정답으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뭐가 있죠?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건 소비자와 생산자 또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런 관계 마케팅 전략은 브랜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케팅 전략이다라는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제2절에 보면 부동산 광고라고 나오는데, 자, 2번에 부동산 광고의 특성이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부동산 광고는 생산자, 판매자, 구매자 모두가 광고의 주체가 되는 양면성을 갖는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넘겨보시면 지금 3번에 보면 부동산의 개별성 및 고정성 때문에 광고 내용이 저마다 다르다 개별적이고, 또 광고 지역이 다르게 된다 지역적 제한성, 또 광고 효과의 시간적 제한성 등이 부동산 광고의 특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광고 부분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는 대목이고요. 나머지 4번에 부동산 광고의 분류도 가볍게 내용 한번 써있는 대로 읽어만 보셔도 충분한 대비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그 446쪽의 아래 2번 가로 2번의 점두 광고, 또 오른쪽 447쪽의 맨 위 가로 4번 노벨티 광고 등 정도의 의미만 알아두셔도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5번, 6번, 7번은 읽어만 보셔도 무슨 의미인지 쉽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마케팅론을 모두 마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우리는 드디어 부동산 감정평가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466쪽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감정평가의 개념이 나오는데,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 즉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 감정평가의 정의는요, 바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또 문제에도 그대로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가볍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감정평가의 필요성 해서 합리적 시장이 결여되어 있다. 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또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 때문에 가치 판단, 즉 감정평가가 요구된다. 이런 말 나오는데요. 일단 합리적 시장이 결여된다는 건 결국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 됐냐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 되고요. 불완전 시장에서는 실제 거래 시 성립되는 또는 지불되는 금액인 가격과 그 물건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격과는 별도로 그 물건의 정확한 가치가 얼마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감정평가가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부동산 특성 중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게 형성이 되니까 그 물건의 정확한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인가 평가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부동산의 특성 중 부증성 때문에 균형 가격의 성립이 어렵게 되므로 역시 정확한 그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해 줄 필요가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부동산의 특성 중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상품은 물건마다 가격이 다르게 형성이 되므로 정확한 가치의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나중에 이루어지겠지만, 이 부동산 가치 형성의 바탕이 되는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그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 형성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따라서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부동산 감정평가가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 자, 부동산 상품은 일반적인 물건의 거래와는 달리 그 거래 과정에서 특수한 사정이나 동기가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상황에서의 가격이 그 물건의 가치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정확한 그 사정을 감안하여 그 물건의 정확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아래에 보면 3번에 감정평가의 기능 나오는데, 감정평가의 기능은 크게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깊숙한 이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연결시켜 놓은 뒤에, 나열한 뒤에 다음 중 감정평가의 기능 중 성격이 다른 걸 골라보세요. 보통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 일단 정책적 기능에 보면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또 적정한 가격 형성의 유도, 또 합리적인 손실 보상, 또 과세의 합리화, 이런 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필요가 없고요. 그 가로 1, 2, 3, 4번 제목 기억하시고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건 감정평가의 기능 중 정책적 기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기능도 역시 내용 필요 없습니다. 그 제목 정도만 알아두시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말이 나오면 정책, 또 어떤 말이 나오면 경제적 기능에 해당하는가, 이런 정도만 구분할 줄 아시면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제2절에 부동산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1번에 보면 평가 주체, 즉 누가 감정평가하느냐를 가지고 공적평가와 공인평가로 구분되는데요. 공적평가는 공적이 포인트예요.
따라서 공적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를 공적평가라고 하고요. 공인평가라 하면 그 공적 기관의 의뢰를 받은 자격 있는 개인에 의한 감정평가를 공인평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감정평가는 공인평가에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분류입니다. 강제성이 있다는 건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 평가고, 그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임의적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이에요. 자, 토지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 수용 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므로 필수평가에 해당이 되겠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 담보 물건의 가치 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임의적 평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또한 더불어 평가인의 수에 따라서 감정평가사 1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가가 단독평가, 2명 이상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합의제 평가 또는 공동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그 아래 보면 2번에 1번 평가 목적에 따라서 공익평가와 사익평가가 구분되는데,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평가는 공익평가일 것이고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평가는 사익평가일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보셨던 필수적 평가와 공익평가, 또 임의적 평가와 사익평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필수적 평가는 공익평가에 해당이 되고, 역시 대부분의 임의적 평가는 사익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 토지 수용 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필수적 평가이면서 동시에 공익평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뒤집어서 금융기관의 담보 물건의 가치 평가는 임의적 평가이면서 사익평가에 속한다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평가사의 소속 여부에 따른 분류 나오는데, 이 부분은 거의 문제화 되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에서 소급, 현황, 또 조건, 기한부 평가가 구분되는데요. 얘는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 시점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점 세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요. 자,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소급평가죠. 따라서 문장 속에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 또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만 나와도 소급평가를 답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황평가는 현재 상황의 준말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그 토지의 이용 상태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가 결국 뭐다? 현황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감정평가 규칙에 의해서 감정평가할 때는 현황기준평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황평가함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 시점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에는 일시적이거나 불법적인 이용은 제외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 다음 이제 소급이 과거 시점이고 현황이 현재 시점이면 남은 시점은 미래밖에 없겠죠. 그 미래 시점에 해당하는 평가가 조건과 기한부 평가인데, 어떤 차이점이냐면 확실한 미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는 기한부 평가입니다. 그에 비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는 조건부 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적인 예를 들면 A라는 토지가 3년 후에 상업용이 된다면 3억이다 라는 말이 나왔대요. 근데 A라는 토지가 3년 후라고 했죠. 3년 후니까 시점상 미래이기 때문에 조건 아니면 기한부 평가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상업용이 된다면 이 표현은 상업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불확실하죠.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전제로 하는 감정평가를 우린 조건부 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구분하면 확실한 미래가 전제되면 기한,
불확실한 미래를 전제로 하면 조건부 평가를 답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더불어 그 아래에 보면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일괄평가, 부분평가, 또 개별평가, 또 구분평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괄평가라고 하는 건 또 그 옆에 그 부분평가 가로 1번과 가로 2번은 적용 대상이 복합부동산이에요. 이런 복합부동산 뜻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자,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은 법률적으로는 서로 다른 물건이지만 그것이 결합해요. 일체로 이용 거래되는 경우는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럴 때 이런 복합부동산의 경우는 일괄하여 평가함이 원칙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컨대 여기 A라는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다면 분명히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은 법적으로는 다른 물건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이게 주택이라면 우리는 주택 한 채를 구입한 셈이지만 실제 받는 문서는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따로 받지 않습니까? 이건 법적으로는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은 별도의 물건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결합이 돼서 주택으로 이용이 된다면 비록 건물과 땅이 다른 물건일지라도 주택을 이용하고 또 거래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용하거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복합부동산이고 이 주택의 가치를 평가해서 5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다면 이것은 단순히 토지나 건물 가치를 따로따로 구한 값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고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돼요. 이런 경우를 일괄평가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부분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가치가 5억일 때 이 5억 중에서 토지만의 가치는 얼마쯤 될까? 이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복합부동산 중에서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복합부동산의 일부분에 대한 가치평가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부분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일체로 이용 거래되는 물건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체로 이용 거래되는 물건의 경우는 원칙은 일괄평가지만 예외로 부분평가가 인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이 토지는 현재 건물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건부지죠. 따라서 만약 건부지 평가가 나온다면 이건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 그대로 놓고 평가하기 때문에 현황평가이면서 동시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 중에서 일부분인 토지만의 가치를 평가하므로 부분평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71조 가로 3번의 구분평가를 보게 되면 얘는 하나의 물건일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구분평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여기 1필의 토지가 있대요. 그럼 필지는 하나죠. 결국 법적으로는 물건이 하나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그 1필지의 토지가 세 부분을 나눠서 A, B, C로 나눠지는데 A 부분은 주거용, B 부분은 상업용, C 부분은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같은 땅도 그 땅이 무슨 용도로 이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가치가 다르게 형성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주거용 사용되는 A 부분이 평당 10만 원, B 부분은 20만 원, C 부분은 5만 원의 가치가 형성이 되고 있다면 우리 뭐 배웠습니까? 토지 분류 중에 동일한 또는 유사한 가격수를 갖는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획지는 가격을 기준점 삼아서 구분하기 때문에 획지의 개념으로 따지면 삼획지가 되는 거죠. 또한 이럴 때는 가치가 다른 부분은 별도로 따로따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경우가 바로 구분평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에는 구분평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뒷장을 넘겨보시면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이 나오는데 이건 는, 안, 전이거든요. 사실상 거의 시험화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셔도 무방한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오른쪽 넘어오시면 473쪽에 부동산의 가격 이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의 의미상의 차이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줄 보면 가치라고 해놓고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장래 발생하는 편익, 편리와 이익을 현재 가치로 만든 값을 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가격이라고 하는 건 특정 부동산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에 이 지불된 금액을 우린 가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냐면 가치는 장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의 값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가격은 과거 거래 당시에 이미 실제로 지불이 된 금액이고 이미 지불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시점상 과거에 해당하므로 가격은 과거의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구분하면 가치는 현재의 값이며 가격은 과거의 값이다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가치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대단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원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 가격은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밖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원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에 어떤 질문이 나온 바가 있냐면 가치는 주어진 시점에서 다양하게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반면 가격은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온 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차이점들을 알아두시고 또한 가치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인 반면 가격의 전문가는 공인중개사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또한 나온 바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에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곤란하다, 쉽지 않다는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는 특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지 않는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가치에 수렴한다. 다른 말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게 된다는 차이점도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가격이므로 가치는 가격의 기초가 된다는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게 가격이에요. 따라서 가치가 가격의 기초, 바탕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가치가 오르면 가격도 오르고 가치가 내리면 가격도 내린다고 말하는 건 옳은 표현이지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가치가 오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옳지 않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게 가격이에요. 그러니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도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반대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간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은 말이다. 이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지금 2번에 보면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는 일치한다는 말 나와 있고요. 또 3번에 가격은 거래 시 실제 지불된 금액으로서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치는 다양하게 여러 개가 존재하므로 다원적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한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은 비례관계이다. 그건 당연한 말이죠. 왜?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고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도 내려가니까 가치와 가격은 같은 방향 비례관계일 수밖에 없고요.
또 5번에 보면 가격의 전문가는 공인중개사, 가치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라고 쓰여져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또 가치라고 하는 건 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할 수밖에 없다. 가치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가격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은 값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 개념이다. 차이점 구분하세요.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 가격은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다. 짤막하게 끊어서 기억하셔도 충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겼을 때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 쓰여져 있지만 이건 참고해서 보시라고 한번 써놓은 내용에 해당이 되겠어요. 자, 475쪽에 보면 2번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요. 일단 얘네들도 구체적인 내용은 뭐 참고 삼아 한 번쯤 읽어보시되 정작 출제가 된다면 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 뭐 부동산 가격은 교환 대가인 가격과 사용 대가인 임료로 구분하여 표시가 된다. 또 2번에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고려, 즉 배려하에 형성이 되며 또 항상 변동하는 과정에 있다. 또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은 지역별로 다르게 형성이 되고 또 부동산 가격은 물건별로 다르게 형성이 된다. 이것 이외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자체의 값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이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내용까지 기억할 건 바로 3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어떤 부동산이 하나의 부동산 물건일지라도 그 부동산 또는 물건에 2개 이상의 권리나 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각각의 권리, 각각의 이익에 대해서 가격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결론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물건일지라도 2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한다면 2개 이상의 복수의 가격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실제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말이 나왔냐면 하나의 물건에 2개 이상 의 권리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각각의 권리, 각각의 이익마다 가격이 별도로 성립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가 있거든요. 권리나 이익이 2개, 3개, 4개, 5개가 있다면 각각의 권리, 각각의 이익마다 별도의 가격이 성립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모두 제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은 이제 3번에 부동산 가격의 기능 해가지고 파라미터적 기능, 자원 배분, 잠재 가격 그랬는데요. 뭐 2번과 3번은 크게 모르셔도 관계가 없겠고 1번도 자주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한번 나왔을 때 말 그대로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기억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파라미터적 기능이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 값이 오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비 수요량을 줄일 거예요. 그렇죠? 또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 값이 내리면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 물건을 더 많이 사야지 이렇게 결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입장을 바꿔서 생산자 또는 공급자 입장에서 내가 생산 공급하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이 더 많아지니까 더 많이 공급량을 늘려야 되겠구나.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소비자와 생산자가 물건을 많이 산다, 적게 산다, 물건을 많이 판다, 적게 판다 이런 어떤 그 소비 수요 또는 생산 공급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물건의 가격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가격의 파라미터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일반적인 재화, 즉 상품의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4번에 시장가치 부분 나오는데 자, 시장가치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